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재수 안 되는 함수도 하면 되는 거지. 그 얘기했잖아. 재수는 필수, 함수는 선택. 근데 남들 다 올 때 이제 혼자 공부하고 있으면 매트 나가더니 특히 남자애들은 이제 삼수할 때쯤이면 동갑이면 군대가 있거든. 걔네들은 빨리 갔다 오고. 군대는 빨리 갔다 오기 좋아요. 그리고 옷 같은 건 진짜 상병 이상만 있는 거야. 1, 2명 그거 입으면 바로 그냥 엎드려 뻗쳐. 요즘은 안 그래요. 자, 시작해봅시다. 자, 1번. 자, 일부러 가져왔어요. 뭐 이거 뭐 어렵진 않았죠? 뭐 이거 화작문은 뭐 틀리면 안 돼. 문에 얘기하지만 1번부터 10번은 진짜 틀리면 안 돼요. 이거 다 읽어서 풀면 안 돼. 심지어 이거 다 하나하나 읽어서 푸는 게 아니라 문제부터 먼저 보는 거야. 내가 문제 팁을 알려줄게요. 1번부터 그냥 봐. 학생이 발표하기 전에 세운 전략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 거 찾아보는 거야. 특정한 상황을 가정에 제시한다 하면서 쭉 봐. 그러면서 가정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정답. 그리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점을 언급한다. 빠르게 읽는 거, 속독하는 거 있죠? 이게 내용이 뭔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긴 한데 뭐 이렇게 크게 뭐 알아서 뭐 나한테 얻는 게 아니잖아. 그냥 이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이 발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가볍게 빠르게 속독하는 거예요. 빠르게 읽고 정답이 되는 것들을 찾는 겁니다. 일단 정답 같은 경우에는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2번입니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바꾸기 노력해야 할 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뭐 가정하는 것 같은 나와. 그리고 뭐 공통점 이끌어내는 것도 나와. 근데 도입 부분에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점을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 기억과 미음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네, 3번입니다. 청중들과의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있긴 해요. 근데 청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과장된 것들 하나하나 파악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내가 가져온 이유는 엄청 어렵지 않은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거를 다 읽고 하나하나 맞춰서 푸는 건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 속독하면 금방 풀잖아, 그렇지? 2번 어떻게 풀어야겠어? 이거 다 읽고 풀어야겠어? 아니요? 이거 그냥 여기 써져 있는 거 이것만 읽고 풀 수 있어요. 원래 뭐 문제 풀이라는 게 이렇게 풀면 안 되지만 우리는 뭐 정답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아주 죄송하면 이렇게 맞춰요.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답은 3번인데 이게 조금 이제 내용이 길어가지고 시간을 잡아먹어요. 어렵진 않은데 이런 거는 조금 빨리 읽긴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장문 상황과 계획. 장문 상황은 뭐래? 교지의 특집 기사로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걸 알리고 그럼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침해가 심각, 그리고 인식 확립, 저작권 보호 이런 거 알리는 글을 쓰려 한다. 이 얘기하면서 자, 개요는 서론,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침해, 어떻게 침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침해했더니 어떤 식으로 발견했는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보호하는 거,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내면화 시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 우리 디지털 컨텐츠 보호를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1번이 실태죠.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되는 건지, 디지털 컨텐츠 무단 복제가 성행하고 있는 게 실태죠. 그리고 이것도 디지털 컨텐츠 도용으로 인한 피해자 속출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인은 뭐겠어? 니은이랑 리을이죠. 법규가 모호하기 때문에 디지털 컨텐츠가 막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리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원인이죠. 잘 분류한 게 3번입니다. 7번 같은 경우에 A, B의 기능은 뭘까? A, 저희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점검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방법이 있나요? 물어보죠. 그랬더니 B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저작권 관련 교육 외에 학생들에게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강조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다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점검을 해봅니까? 이러면서 학생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정확하게 지금 예상 독자가 누군지 고려하고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번입니다. 그리고 8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이죠. 다를 활용해서 가의 3을 구체화하는 방식. 가의 3은 뭐였어?
과외 성공 있어.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보호 방안이죠. 보호 방안이 3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 다를 활용해서.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의 내용이고 다 같은 경우에는 기사, 신문 기사 내용이에요. 자, 3의 1. 나에서는 다를 활용해서 10대들의 저작권 침해 지수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강화해서 행위를 근절해야 함을 제시한다. 일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왜 문제인지. 자, 저작권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확립에 관한 내용인데 10대 누리꾼들에게 저작권 침해 지수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강화하는 것은 10대 누리꾼들이 자신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을 강제한다는 것으로 이는 법률 확립과 권리 보호를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진단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법으로 뭔가 규제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수 확인해서 막 법률로 때려넣는 게 아니야. 왜냐면 여기 질문들도 뭐야? 스스로 저작권 인식을 점검해서 본 방법이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잖아. 자발적인 거죠. 이런 거 팁. 뭐 너무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적으로. 이런 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읽긴 해야 되는데 물론 팁이라는 것 뿐이지. 그냥 이런 걸 알아두고 있다가 문제 보고 딱 봐도 이런 건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것 같다 하면 바로 그냥 찍고 넘어가는 거. 시간을 줄이기. 시간과 있어갑니다. 자, 11번. 맨날 나온다. 맨날 나온다. 답은? 자, 5번이죠. 자, 여기서 두 가지 이상의 의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데 서로 관련을 맺지 않고도 하는 경우 있지만 먼저 일어난 의문 현상이 다른 의문 현상의 환경을 만들거나 다른 의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경우도 있대. 그러니까 예를 들고 있죠. 지금 얘를 마히다는 마치다로 발음이 되는데 자, 이런 현상들을 막 겪는 거야. 여기서 니은은 맛의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축약돼서 티귿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디귿 같은 경우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티가 치읓으로 바뀐 게 국외음화입니다. 이들을 모두 탈락으로 이해하는 건 다 적절하지 않은데 자, 봅시다. 기역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을 얘기하는데 맞았다에서 처럼 맛 뒤에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올 때는 뒤에 음절로 연음이 될 뿐이지 음절의 끝소리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고요. 자, 두 번째 거는 자, 2번. 맛이 디귿과 히읗 하나의 의문인 티에서 추격되는 것에 해당되는 게 맞죠. 지금 탈락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3번. 디귿 모음인 아 그리고 모음 이 사이에서 벌어진 거 맞죠? 아와 이 사이 치, 아, 이 맞다. 맞고 4번. 가치로 발음된 현상 역시 국외음화입니다. 여기서 티귿이 치읓으로 바뀌는 게 국외음화예요. 답은 5번이었습니다. 음은 티귿이 탈락했다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바뀐 거예요. 탈락은 없어지는 거예요. 치읓으로 바뀌는 게 국외음화예요. 이런 문제 살짝 어려운 문제고 문법을 좀 알아야 되는 문제긴 합니다. 이거. 자, 13번. 자, 일단 이거 먼저 풀어볼게요. 자,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판정 의문문이랑 설명 의문문이 있대. 두 개의 질은 아닌데 판정 의문문은 뭐야? 어떤 명제에 대해서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판정을 해달라는 거야.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설명은 화자에게 부족한 정보를 보충해달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의문 물어보는 게 판정은 뭐야? 물어봤을 때 답을 구하는 거고 이게 맞아요? 틀려요? 물어보는 거고 설명 의문문은 더 설명해주세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죠? 쉽죠? 자, 설명 의문문에는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판정 의문문과 구별될 수 있대. 한편 의문문 가운데에는 판정 의문문이나 설명 의문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닌 수사 의문문도 있는 거예요. 수사 의문문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아. 그리고 말하는 이의 논란, 감탄 등의 정서를 나타내거나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같이 하자고 요청할 때 쓰이는 의문문입니다. 뭐 할래? 이게 수서 의문문이에요. 수사 의문문이에요. 저 판정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너 잘못했어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잘했어 물어보는 거 이거 아니잖아. 설명을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왜 같이 가야 되는지 설명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사 의문문입니다. 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4번이 답이에요. 자, 판정 의문문 4번 니은 디귿. 찬우야 너 서점에 들를 거냐? 그리고 경미가 이번 시험에 응시했니는 긍정과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찬우가 지금 들릴 건지 안 들릴 건지 답을 달라는 거죠.
그리고 경미는 시험을 받는지 안 받는지 답을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정 의문문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기역과 미음, 이 책값은 얼마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값에 대해서, 그 책값에 대해서. 그리고 미음, 너는 동아리에 가입할 거냐? 더 구하는 거죠, 의문을. 물론 이 동아리에, 무슨 동아리에 가입할 거니 때문에 그래. 너는 동아리에 가입할 거니면 무슨 의문이야? 판정이죠. 할 거냐 말 거냐잖아. 근데 무슨이니까, 그렇죠? 무슨이니까 답을 구하는 거죠. 답을 구하는 거죠. 그 설명을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 미음은 설명 의문입니다. 그럼 수사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리을이랑 비읍인데, 리을, 내가 너한테 밥 한 끼 못 사줄까? 이게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못 사주겠냐? 이런 식인 거잖아. 이거는 수사예요. 그리고 비읍, 시험에서 100점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도 답을 구하는 거겠어? 아니죠. 선생님 이거 판정 아니에요? 좋겠지, 이거 안 좋겠냐? 아니에요. 자, 15번 이것도 쉽죠. 이건 쉽죠. 이런 문제는 읽기만 잘 읽으면 되니까. 자, 이거는 기지개를 켜다는 팔다리나 네다리를 쭉 폈고 몸을 펴다, 이야, 이런 의미죠. 펴다가 니은의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니은은 뭐겠어? 바이올린은 켜다 이 뜻이잖아. 바이올린은 뭐 쭉쭉 뻗고 이런 거 아니잖아. 완전히 다른 단어죠. 적절한 용례가 되지 않습니다. 답은 일단 2번이에요. 이거 너무 쉬웠어, 그렇지? 뭐 나머지 같은 거는 뭐 쉽지 않아. 용례로 구해서 작동을 일어나게 하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도 있고, 다이어는 하나 이상의 두 가지 뜻을 가진 게 맞죠. 켜다 1이랑 켜다 2 모두 두 가지 이상이죠. 몸을 쭉 켜다도 있고 바이올린을 켜다라는 뜻 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4번 동의음 관계는 말소리 가운데 서로 다른 뜻을 가진 단어 관계로 얘기하는데 켜다, 동의를 동의는 말소리는 같은데 의미는 다 다르죠. 그러니까 동음이 맞죠. 뭐 5번 같은 경우도 답이 맞고. 자, 그 다음에 빈나. 자, 방관제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방관을 하는 것인지. 요즘 뭐 말 많죠. 원래 우리나라는 정 많고 좀 인정 많은 나라였단 말이야. 사람 뭐 아프고 다치거나 뭐 이러면 도와주고 했었는데, 이 방관자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곳이 또 중국이에요. 중국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방광하는 그런 문화들이 좀 있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문화가 있어요. 뭐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 점점 남 일에 신경 안 쓰죠. 좀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나도 어제 분명 방광을 한 것 같아. 어제 친구랑 산책을 밤에 하다가 땅바닥에 핸드폰이 떨어져 있었는데 안 주웠어요. 괜히 복잡해질까봐. 옛날 같았으면 주워서 전화를 직접 해가지고 여기 저 주웠습니다. 뭐 가져가세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 훈훈하게 사례금 줄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 2번 정도 거절하다가 사례금 싹 받고 뭐 이런 걸 참 이랬잖아. 그치? 그러다가 좀 이제 변해가지고 그래도 뭐 주워줘야겠다 하면서 주워서 경찰서에 맡겨놨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는 에이씨 그냥 갔어요. 여기서 더 최악은 당근 나라. 자, 봅시다. 방관제 효과는 뭐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우리는 살면서 일단 마주치는 사람들한테 관심 별로 없죠. 뭐 물론 본인은 이제 거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거 막 꾸미긴 하지. 나 봤을 때 어떻게 돼. 근데 막상 우리가 남을 볼 때는 별 생각 없다. 별 생각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낯선 누군가가 근데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돕게 될까? 그 상황에 관여한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면 많은 경우에는 방관제 범위로 지나치긴 하죠. 일단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면 거의 다 그냥 무시한단 말이야. 뭐 미국 뉴욕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는데 뭐 예시를 들고 있죠. 이하 여성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35분간 요청했지만 또 아무도 안 도와주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어요. 이처럼 상황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울 가능성이 줄어드는 현상을 방관자 효과라고 합니다.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울 가능성이 줄다. 이거 뭐 쭉 내용 보면 그거예요. 다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왜 줄겠어? 네가 대신 해주겠지. 나는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 해주겠지. 뭐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방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근데 조심합시다.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자, 방관제 효과에 관련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인간에게는 도움행동 위반한 신체적, 생리적 반응이 관찰됐어요. 이런 반응은 거의 자동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자동적으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난대.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대.
이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도움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질 존재라고 나타내요. 근데 왜 상황에 맞는 상황을 증가하면 도움행동이 줄어드냐. 자, 세 번째 문단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책임감 분산. 아까 내가 얘기한 그거예요. 책임감이 분산되는 거예요. 너가 해주겠지, 너가 해주겠지, 이거예요. 특정한 상황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 수가 증가할수록 개인에게 돌아오는 책임감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도움행동 발생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추가 더 얘기해요. 뇌 반응도 뭐 얘기하고 막 축합니다. 뭐. 근데 자, 오해나 무시도 하나의 원인으로도 얘기가 된대요. 해당 상황에 다른 사람이 또 개입하지 않는 걸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거야. 아, 도와주세요 하는데 일단 진짜 그 처음 본 사람은 방관을 하는 거야. 여기 엮여 있는 사람 맞네? 쟤가 도와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걔 두 번째도 계속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까지 갈 때도 다른 사람들도 다 저 안 도와주는데 이거 뭐 진짜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앞에서 연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유튜브 몰카 찍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 이런 것들도. 그리고 실제로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면 우리 뇌에는 도움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영향이 되게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게 확인됐대. 과학적으로. 그렇다면 4문단은 뭐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도움 유전자, 그 도움 그 호르몬을 유발시킬 수 있냐,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냐면 공감이에요. 타인간과 공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공감은 두 가지가 있대. 감정적인 공감이랑 인지적인 공감이 있대. 타인에 대한 감정적, 인지적 공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야 되고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더 중요한 내용은 없고 여기서는 뭐 뇌과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실제 뇌과학 연구에서 공경에 처한 상황을 관찰하게 했을 때 감정적 요소와 관련된 영역뿐만 아니라 인지적 요소가 관련된 뇌 영역의 활성화 관찰됐는데 공감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대. 자, 마지막 문단은 공정성 또한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차별 없이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건데 사람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도움 행동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정의라고 하죠. 누구나 다 정의가 있죠. 다 속마음에.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근데 이 누군가가 어떤 상황에 노력에 투자했을 때 정당한 보상이 또 주어진다 생각하므로 어떤 사람이 불공정한 상황에 처했다면 도우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근데 요즘 사회가 되게 복잡해져가고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 애써 모른 척하고 그냥 지 갈 길 가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공정성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정성이 향상된다면 도움행동 가능성이 역시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사회가 이렇게 각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뉴스나 뭐 신문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넘어지는 지하철 계단 올라갔는데 어떤 여성분이 그 발을 헛디뎌가지고 굴렀어. 근데 어떤 남성분이 몸을 던져서 머리가 안 깨지게 박았어. 그랬더니 여자가 성추행 고소. 그럼 도와줘야 되나?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야. 그걸 전부로 보잖아. 그런 여성이나 그런 상황을 전부로 보면 안 돼. 10개 넘게 있을 거 아니야. 10개, 100개 넘게 있을 거 아니야. 사건들이. 근데 이런 사건 하나가 뉴스에 나오잖아. 세상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욱 안 하는 거지. 그것도 있고. 뭐 누가 어떤 사람이 폭행당하는 거 봤어. 그래서 경찰 신고했어. 근데 진술을 거부해. 그런 경우 있어요. 진짜 근데. 진술 안 해주는 거야. 아니면은 데이트 폭력. 특히 이게 제일 문제예요. 데이트 폭력. 커플 둘이서 싸워. 거리에서. 근데 남자애가 폭행을 하는 거야. 그런 경우 있어요. 나한테 폭행하는 거 심각하죠. 나는 남이잖아. 근데 가서 말려. 왜 때리냐고. 그리고 경찰 신고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그 남자 둘이 화해. 그런 경우 진짜 있어요. 둘이 화해가지고 오빠 막 이래. 그리고 선처한다 그러고 당신은 뭔데 껴드냐 그래. 이러면 진짜 도움의 의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제도적으로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방지를 해야 되는 거지. 무고죄를 강화한다 뭐 이런 것도 있거나 아니면 무엇이 되든 간에 일단 폭행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조사를 확실하게 한다던가. 경찰들도 와가지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죠 막 이러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피해를 주는 사람이 경찰이 될 때가 있긴 해요. 열받을 때가 몇 번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근데 뭐 하여튼간 이거는 진짜 까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짜예요. 왜냐면 경찰들이 생각보다 법을 몰라요.
법 공부했잖아. 법을 모르는데 법을 아는 척해요. 그래가지고 열받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찰들은 훈방을 시킬 수 있잖아. 예를 들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서 그 벽이 무너졌어요. 벽과 벽대로 이렇게 쇠사슬을 쳐놨거든요. 주차장이 있거든요. 주차장. 자꾸 불법 주차해가지고 쇠사슬 쳐놨는데 옆에 술집이 있어. 자꾸 그 쇠사슬에 앉아서 담배를 펴대는 거야, 사람들이. 쇠사슬에 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시소 차면은 벽이 어떻게 되겠어? 결국 무너지겠죠. 그래서 못 버텨서 무너졌어, 진짜 벽이. 그러면은 이게 재물 손괴예요. 일단 내가 이거 붙여놨단 말이야, 테이프도. 여기 사유지니까 여기 앉지 말아라. 이 땅에 들어오지 마라. 여기는 술집이 아니니까. 공도에서 가서, 우리가 쓰는 공도라고 그래, 국가 땅을. 공도에서 담배를 피던가 하지 왜 남의 사유지에 들어와 담배를 피고 자꾸 쇠사슬을 있는데 앉냐. 그걸 만약에 문제 생기면 책임을 지게끔 하겠다라고 붙여놨는데 그 사람이 CCTV 돌려보니까 앉아서 시소 타다가 거대하신 분이 시소를 타시다가 어르르 하고 무너지셨어요. 그리고 놓아놓으셨어요. 그럼 경찰에 고소를 했죠. 경찰이 잡았어요. CCTV 돌려보면서 사람이 앉아서 시소 타다가 무너졌다. 재물손괴로 고소해주세요 하면 이제 신호등 닫다가 잡을 수 있잖아. CCTV 잡혔으니까. 네 선생님, 재물손괴로 보기 좀 어렵고요. 이게 뭐 고의성도 없는데 넘어가시죠? 막 이래. 그러면서 갑자기 재물손괴에 대해 난 설명한다면서 막 내 멱살을 잡는 거야. 그래서 참교육을 시켰습니다. 사과를 가끔 하긴 했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저 법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럼 뭐 정당한 교육 받을 수 있나? 그쵸,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경우가 막 발생할 때가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법으로 좀 해결할 필요가 있죠. 자, 1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답은? 5번. 그렇지. 5번이죠. 문제 현상, 방관자 효과에 대한 현상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원인은 뭐냐? 사회적으로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뭐 착각, 오해 뭐 이런 거 얘기 나왔죠? 그러다가 해결책 되겠죠. 공감해야 된다. 자, 17번 답은? 4. 그렇지. 감정적 요소보다 인지적 요소와 관련된 뇌의 영역 활성화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둘 다 필요하다 했지. 둘 다 적절하게 필요하고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했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18번. 5번입니다.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연구진이 실험 참여들에게 낯선 사람이 소매치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을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대요. 첫 번째는 일반인을, 두 번째는 행색에 남루한 외국인 근로자를 소매치기 당하는 사람으로 설정하였다. 실험 참여자는 일반인과 외국인 근로자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도움 행동을 하였다. 그런데 대상이 일반인인 경우에는 공감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났는데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공정성에 대한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좀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자, 공정성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도움 행동을 지지한다는 성향을 보인다 했죠.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도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도와주는 그 발생 근원이 다른 거야. 일반인이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공감한 거야. 내가 만약에 그 일반인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짜증나겠어. 그러니까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고 그게 공감이죠. 근데 외노자가 지금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공감이 아니야. 저 사람은 사회적 약자야. 외국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나쁘게 해서는 안 돼. 이러면서 공정성 때문에 가서 도와주는 거야. 오케이? 그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5번입니다. 도움받아야 되는 행동이 대상에 따라 그 요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상에 따라. 그 피해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 이해됐나요? 자, 합시다. 자, 이번엔 경제죠. 자,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지폐와 주화, 지폐는 1,000원, 만원, 5,000원, 뭐 5만원권 있잖아. 주화는 10원, 4원, 50원, 500원권 있잖아. 이런 것들을 발행하고 독점적으로. 그리고 화폐량을 조절하죠. 시중에 풀려있는 화폐를 조절을 해야 되잖아. 여기서도 뭐 좀 얘기하겠지만 그거 아무리 무지성을 찍어내면 이제 아르헨티나 되는 거야. 막 무지성을 찍어낼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책임을 지는 게 어디야? 중앙이에요. 중앙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라 하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한국은행. 여기 나오네. 한국은행은 정부의 공식 기관은 아니에요.
공식기관은 아닌데 정부 부처와 무조건 협조를 해야 돼.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은행장을 정부가 뽑아요. 대통령이 뽑기 때문에. 그래서 시중에서 오가는 돈의 양, 통화량을 통제해서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량 조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이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서 통화량을 늘리기도 해요. 그리고 줄이기도 합니다. 통화량을 증가한다는 건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돈을 푼다라는 거예요. 시중에 돈을 푼다. 돈 찍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화량을 줄인다는 건 뭐겠어? 돈을 안 풀고 가져온다라는 거겠죠. 우리 한번 옛날에 경제 설명하면서 얘기한 적 있어. 가장 쉬운 방법 뭐냐고. 금리라고 했죠. 이자를 올리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 안 빌리고. 비싸니까 갚는 게 비싸니까 돈을 안 쓰죠. 돈을 안 쓰면 돈이 안 돌잖아. 그렇지? 경제 같은 게 성장이 좀 더뎌져요. 그래서 이자가 높으면. 이자가 낮으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쓴다. 쉽게 빌립니다. 돈을 많이 빌리고. 돈 많이 찍어내잖아. 그럼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빌려줘야 되는 거 돈 찍어야 되잖아. 그거예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시중에 일단 통화량이 증가시킨다라는 건 돈을 많이 찍어내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요. 그래서 가계소득이 증가하죠.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겠지. 돈이 다 어디 가겠어. 그리고 소비도 늘어나요. 돈 많이 버니까 돈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도 생산이 증가하죠. 많이 생산해야 될 거야. 많이 사가니까. 그리고 이윤도 늘어나요. 그리고 기업에 투자도 많이 해요. 우리 코로나 때 돈 많이 풀렸는데 거기 어디 많이 투자했어? 사람들이. 주식. 그래.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 그 돈 다 기업에다 놓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선 얘기 안 나오지만 이자가 낮으니까 은행에다가 두는 것보다 그 돈을 투자하는 게 주식이 올라가는 게 돈이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업에다가 투자한단 말이야. 그래서 기업은 또 돈을 많이 받으면 그 돈 어디다 써? 뭐 확장하겠지 뭔가를 세력들을. 그러면은 새로운 신규 직원을 뽑겠지.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가 돼요. 근데 뭐 듣기만 하면 완전 파라다이스잖아. 돈만 풀면 될 것 같지. 근데 그러면 안 돼. 왜?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아지면 지나치게 화폐 가치가 떡락을 해버려요. 돈 너무 찍어대면 결국 종이야. 돈은 종이잖아, 종이. 우리 약속을 한 거잖아, 그냥. 이거의 가치에 대해서. 근데 5만원권이 너도 있고 저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이러면은 누가 돈 벌려 하겠어. 돈 가치가 떡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떡락을 해버리면 물가가 어떻게 돼? 완전 상승해버리는 거야. 돈 빵 하나 사려고 지금 뭐 한 10만원 막 들고 다니고 막 이래야 되는 거야. 종이 가치가 없어지니까,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인플레이션이라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근로자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풀려서 뭐라 그랬어? 근로자 돈을 많이 받는다 했죠. 가계가 증가한다는 건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거예요. 월급이 한 300만 원 받던 사람이 400만 원이 됐어. 근데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다는 게 뭐야?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사실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그거잖아. 최저시급 그런 내용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거예요.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은 한 10,000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 한 시간에. 이게 최저시급이잖아요. 근데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최저시급을 10,000원으로 해버리면은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얘네들 10,000원을 받을 때보다 8,000원 받을 때가 훨씬 잘 살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잖아, 우리나라도. 너무 비싸. 일본 같은 데 가면 물가 싸잖아.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당연히 그러면 소비도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의 채산성도 약화되고 경기는 침체되고 그건 인플레이션 초래한다. 이렇듯 통화량은 사회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양을 조절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3문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발행량을 조절하는 거, 돈 찍는 거 조절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지급준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지급준비율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지급준비율은 일반은행 일단 은행에 저축한 자금에 대해서 가계에 주는 예금금리와 기업 가계에 돈을 빌려주면서 받는 대출금리에 따라서 통해서 이익을 봅니다. 은행. 이제 금리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거야. 돈 장사하는 거예요. 은행은. 일반은행에서 들어온 예금액 중 일부는 한국은행에 예치해놓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0만 원을 국민은행에 맡겼어. 그 10만 원 다 국민은행 통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행 일정 부분은 예치를 해놔야 돼요. 그게 이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야. 은행이 만약 파산할 경우도 대비를 해야지.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파산하면 최대 받을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5천만 원까지는 그 은행이 만원이 받을 수 있어. 이런 게 다 예금 준비금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1억을 만약에 맡겼으면 5천만 원 날리는 거예요. 근데 5천만 원 맡겼으면 원금 보전하는 거. 3천만 원 맡겼으면 3천만 원 받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성인들은 해당이 되죠. 근데 5천 원 다 넘겨갖고 있으니까. 자, 그럼 어쨌든 이걸 지금 준비금이라 한데 미리 한국은행에다가 일부금을 예치해 놓는 걸. 자, 근데 만약에 그 예금액이 1조 원인 일반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10%라고 하면 1,000억 원은 한국은행에 있어야 되는 거야. 10%니까. 근데 이 한국은행이 바로 이 지급 준비율을 조절해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율을 10%에서 9%로 떨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은행이 갖는 돈이 더 많잖아. 가지고 있는 돈. 그 은행은 대출을 더 해줄 거 아니고. 그러니까 통화량이 풀리겠죠. 근데 이 지급 준비 높여버리면은 한국은행에 맡기는 돈이 많아버리면 은행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대출해주는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나중에 성인 되면 이제 경황 이거는 뭔지 몸으로 체감하겠지만 은행마다 빌려주시는 돈이 다 달라요. 같은 국민은행이어도 서울지점, 대전지점 아니면 뭐 영등포지점, 뭐 용산지점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은행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돈의 비율이 달라서. 근데 네가 진짜 자금이 너희들이 자금이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어도 어떤 은행 가가지고는 돈을 못 준다 그래요. 1000억이 없어서. 어떤 은행에서 여기 은행 가보시라고 소개를 해줘요. 이게 다 은행마다 보유액이 다 다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일반은행은 더 이상 대출을 하지 않고 대출금리를 높여서라도 자금을 회수해서 지급준비금을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준비 높여가지고 금리 올린다는 거야. 강제로. 그럼 반대면 뭐겠어? 낮추면 금리가 낮아지겠죠? 더 풀겠죠 돈을. 그걸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는 뭐 그런 효과가 납니다. 4문단 이제 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국채를 사고 파는 거예요. 국채가 뭐야?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채예요. 우리가 해외에 돈을 빌리거나 아니 국가가 이제 빌려준 경우도 있어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정부가 세금만으로 국가 운영 재정 집행이 어려울 때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나 한국이 보증해줄게 돈 빌려줘 이거예요. 너희가 이거 만약 돈 못 받을 수는 없잖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다 받단 말이에요. 이건 무조건 받는 돈이야 국채. 이걸 팔거나 이걸 사는 걸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국채를 매입하거나 매각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데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개인, 기업, 일반은행에다가 팔면 시장 자금이 한국은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해서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됩니다. 통화량이 감소되면 통계 투자가 줄겠죠. 그리고 통화량 감소하면 우속 투자이고 반면에 한국은행이 개인이나 기업, 일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사버리면 통화량이 증가해서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그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와 소비가 늘어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지급 준비율이랑 국채 사고 파는 걸로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한다. 이게 3, 4문단의 내용이고 2문단은 아까 얘기했던 통화량은 왜 조절이 필요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9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이죠. 지급 준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에 돈이 있어 없어? 돈이 없죠. 왜? 지급 준비 높다는 건 뭐야? 한국은행에 갖다 바쳐야 될 돈이 많다라는 거잖아. 그럼 은행에 돈이 없죠. 은행에 돈이 없으면 대출을 쉽게 해줄 수 없죠. 그럼 당연히 대출 금리를 높이겠죠. 대출 금리가 높은 사람들이 대출 안 한다니까. 이자가 높은 거예요. 금리를 이자라 생각하세요. 알겠죠? 편하게. 이자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돈을 안 빌린다. 돈을 최대한 안 빌려주고 싶어가지고 저러는 거예요. 은행. 오케이? 5번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20번. 경기가 침체됐대. 그래서 한국은행은 경기를 활성화하고 싶어 한대. 경기 활성화할 때 직방이 뭐라고? 통화량을 늘리는 거예요. 강제로 돈 찍어내는 게 그거라 했어요. 그럼 답은 일단 5번이죠. 지급 준비율이 올라가면 통화량이 준다고. 지급 준비율을 내려야겠죠. 그래서 일단 내리고 국채를 또 사야 된다고. 팔면은 통화량이 줄어들어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그 국채 사들이면은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매입이에요. 내리고 매입하면 통화량을 늘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5번입니다. 20번 문제는 맞춰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21번은 기업 미음 산업적이고 너무 쉬웠고 답은 3번이죠. 규칙, 규정은 규칙입니다. 정해놓은 것으로 본보기가 될 만한 틀이나 제도를 의미하는 단어는 규모입니다.
이런 경제 지문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찌됐건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니까 그것도 좋아요. 비문학 읽으면서 지식을 늘리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왜냐면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경제, 이런 사회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또 알게 되면은 왜 일본의 엔화가 싼지도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공부를 해볼 수 있죠. 일본은 강제로 국가가 인플레를 일으킨 겁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배웠지. 걔네가 엔화가 적어서 경제가 활성화돼. 막 돈을 많이 벌어. 엄청 엔저라 그러잖아. 뭐 900원, 800원 이래요 지금. 우리나라 1000원이랑 800원이야 지금. 이거 엔화가 저하다 엔저잖아, 그렇지? 왜 엔저를 했으면은 뭐겠어? 우리가 지금 공부했지. 경제를 강제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 하잖아 경제가, 그렇지? 활성화시키려고 한 거야. 그럼 누가 피해를 보겠어? 일본의 기업이야? 일본 기업은 피해구나? 그냥 피해 안 보죠. 왜 띄우겠어? 기업 잘 되라고 띄우는 거잖아. 돈 푸는 거잖아. 그럼 누가 손해 보겠어? 근데 만약에 돈이 그렇게 동도시민? 그렇지. 서민들이 힘들겠지. 왜? 내가 말했지. 가격은 올라갔을 때 가계 장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실질 소득은 줄어든다는. 그래서 일부러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업을 살리려고. 그런 식으로 경제 정책을 막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되게 신기합니다. 일본이 그래 지금 진짜 잘 나가요. 얘네들 국민들이 뭐 힘들 수도 있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 잘 나가지. 갑자기 다시 중국이 지금 인기가 없어. 일본이 어쩌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지금 스탠스가 애매해요. 중국이 죽으면 같이 죽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잘 되지 못했어. 진짜 IMF 때문에 망할 뻔했는데 중국이 잘 살아가지고 우리가 물건 팔면서 잘 사는 거라서 얘네들이 지금 막 이렇게 가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가는 거지. 이거 빨리 대처할 방법들을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빨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한 자리씩 해가지고 잘 찾아봐. 언젠가는 그래도 경험해야 될 일이긴 했어요. 중국이랑 멀어져야 되니까. 자 갑시다. 이번에는 또 과학이네요. 이번에 비문학 지문이 좀 많았고 과학 지문이랑 경제 지문이랑 제일 어려운 걸로만 모아서 나왔어. 사회 경제에서 사회가 나오면 쉬운 거고 경제가 나오면 어려운 거고요. 과학 거기 쪽에서 이제 과학이랑 의학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뭐 다 어려워요. 과학은 다 어렵고 이과 아니면. 자 갑시다. 세포에 관련한 내용이네요. 세포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1문단이었어요. 자 세포는 일단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예요. 모양은 다양한데 대부분이 다 동그라미나 정육면체예요. 가장 단순한 형태 세포인 원핵세포는 가장 단순한 세포가 원핵세포예요. 뭐 박테리아 이런 것들은 대략 10 마이크로미터 크기고 진핵생물 대부분의 세포 크기는 100 마이크로미터 크기 정도 된다. 식물의 세포는 동물의 세포보다 일반적으로 10배 정도 크다. 우리보다 더 큰 거예요. 식물은 몇 배 정도. 이처럼 생물의 세포는 다 일정한 크기가 있는데 각각마다 이 크기는 도대체 그럼 무엇이 결정하는 거냐. 그 요인 중 하나로 세포 정보의 입력 그리고 출력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대. 세포의 크기는 정보가 들어들고 날고 이런 창문 역할을 하는 세포막이 크기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거예요. 그럼 세포막의 역할이 뭐야? 창문 역할이에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세포막은 창문이에요. 정보가 들락날락하기 위해서는 세포막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더 활성화되게 하려면 세포막이 커야겠죠. 활성화 덜 된 거면 세포막 작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거 하나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세포막은 세포 속의 세포질이 공급하는 영양분의 양이 많아지거나 배출하는 음식 찌꺼기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그 크기가 많이 커진대요. 영양이 많아지고. 그럼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세포막이 클까 적을까? 크겠죠. 왔다 갔다 하는 정보량도 많고 찌꺼기도 많을 거고 세포질 영양분도 많을 거고. 자, 이 문단. 그렇다면 근데 세포는 왜 분열하는가? 세포막이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그럼 계속 쭉쭉쭉 커지면은 우리 이거 어떻게 버텨? 부피가 커지겠지만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렇게 안 되고 똑똑 끊어진단 말이야. 여러 가지 분열된 세포 분열한다고 그러잖아. 그럼 왜? 세포의 크기가 더 이상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계속 커져서 결국엔 분열을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포 크기 변화에 따른 최적과 표면적의 변화를 알아야 됩니다.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최적 대표 면적의 B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표 면적은 줄어든다. 예를 들면 변의 길이가 모두 1cm의 정육면체가 있는데 이 정육면체에서 각 변의 길이가 1cm씩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 최적은 1, 8, 27, 64로 늘어나고 표면적은 6, 24, 54, 96으로 늘어남에 따라 최적대 표면적의 B는 6, 3, 2, 1.5로 급격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비율은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양은 커지면 커질수록 비율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높이만 1cm씩 늘어난다고 하면 최적은 1, 2, 3, 4로 늘어나지만 표면적은 6, 10, 14, 18로 늘어납니다. 즉 최적대 표면비는 6대 5대 4.67대 4.5로 서서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계속 그 예시를 들고 있어요. 세포가 커질수록 최적의 표면비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포의 최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세포질의 내용물, 즉 정보의 양도 늘어난다는 거야. 그리고 최적이 늘어남에 따라 점점 표면적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단위 최적에 대한 임계점이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세포는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효율,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그냥 세포만 커지는 거는 비효율의 극치라는 거예요. 비율이 점점 줄잖아. 커지면 커질수록 비가 좀 줄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우리는 정보의 양이 자라면 자라서 커질 거 아니야. 몸에 들어오는 양들이. 근데 계속 이렇게 크기만 세포를 하나의 크기 넓히는 건 비효율적이니까 분열해서 최대까지 끌어올리고 분열해서 최대까지 끌어올리고 이거 한다라는 거야. 과학적, 생명학적으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최적대 표면적의 비례 문제를 이해한다면 세포의 크기에 대한 여러 의문을 해결할 수 있대요. 자, 3문단 같은 경우에는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크기가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원핵세포 같은 경우는 단순한 세포 얘기하는 거 그냥 박테리아 같은 거. 진핵세포는 이제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좀 고등동물로 갈 때도 진핵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핵세포죠. 자, 진핵세포의 크기. 자, 원핵세포는 핵이 없는 거예요. 일단 핵이 없는 원시적 형태의 세포라는 거고 진핵세포는 그 세포에 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있다라는 뜻의 진핵세포입니다. 자, 근데 원핵세포는 핵만 없는 게 아니라 세포 내부를 정교하게 구획해 놓지도 않았어요. 근데 원핵세포에 비해서 진화적으로 발전한 진핵세포는 성분으로 이루어진 세포 내막계를 가지고 있어 내부가 고도로 정교하게 구획되어 있고 각 구획은 일정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한마디로 진핵세포는 원핵세포에 비해서 더 크기 때문에 방대하고 다양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원핵세포는 핵이 없어. 그리고 그냥 막 대충 그냥 세포가 막 모양 형틀도 없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진핵세포는 형틀이 있어. 그리고 세포들 안에 핵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안에 세포 내막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형틀이 있는 이유가 그 내막계가 그 구획들이 막 나눠져. 구획들마다 다 담당 구역이 있어. 되게 체계적이죠. 그래서 더 고등동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된 거예요. 마지막 문단. 식물세포가 동물세포보다 일반적으로 더 큰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식물이 우리 동물보다 크대, 세포가. 근데 식물이 동물보다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나? 좀 애매하죠. 식물과 대화를 해본 적은 없지만 식물이 이 광학 문명을 만들어낸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도대체 세포 왜 이 차이가 왜 난 거냐? 이건 뭐냐면 식물세포에는 뭐가 풍부하대? 액토가 풍부하대요. 동물의 경우에는 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근육, 뭐 이런 거 필요하잖아. 가장 기본적인 게 뼈잖아. 골격. 그렇지? 뼈가 없으면 이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 무너지잖아.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식물도 동물의 골격에 해당하는 구조가 있긴 해요. 관다발 조직이라 해서 있긴 한데 식물 조직 하나하나 형태를 유지해주는 게 뭐냐면 액포라는 거예요. 액포가 식물의 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뼈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액포가 많은 거예요. 동물에 비해서. 그래서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에 비해 내용물이 실제로는 적습니다. 그래서 식물세포의 크기가 10배 정도는 커야 동물세포와 비슷한 양의 내용물을 가지게 되므로 당연히 식물세포는 동물세포보다 클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1문단 세포는 결국에 분열을 한다는 거. 2문단 세포 분열 최적비를 얘기하고 있죠. 세포가 그 안에 있는 그 세포 커지면 커질수록 그 최적의 비는 낮아지니까 이걸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세포는 뭘 선택했다? 분열을 선택했다. 그게 2문단이었다. 3문단은 핵이 없는 원핵세포와 핵이 있는 진핵세포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원핵세포는 막장이고
진핵세포는 잘 뭐 선택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좀 더 고등 생물에 적합하다. 마지막 문단은 식물과 동물의 세포 차이점. 식물은 동물보다 세포가 10배 커다. 왜? 동물의 뼈 역할을 담당하는 식물은 뭐가 담당한다? 에코가. 그래서 식물은 살짝 세포 하나하나 동물에 비교했을 때 효율이 떨어진다. 식물 동물보다 세포 효율이 떨어지니까 10배 늘린 거예요. 그래야 맞춰지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의문이 아닌 것은? 그렇지. 분열의 종류와 그에 따른 기능은 무엇일까? 분열이 된다라는 얘기만 했지 뭐 분열이 어떻게 종류되는지 뭐 기능이 무엇인지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답은 2번입니다. 2, 3번. 3번. 그렇죠. 3번이죠. 원핵세포는 진핵세포에 비해서 진핵세포는 더 광대하고 다양하다고 처리할 수 있죠. 진핵세포는 되게 더 모든 생물에 적합하다 했어요. 자, 2, 4번입니다. 세포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모든 면이 길어지는구나. 정육면체보다 최적 표면비에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 것도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뉴런세포는 일정한 길이에서 분열하지 않고 길어진다. 그래서 저 심해 내려갈수록 산소의 양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이 산소가 또 세포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해 생물들이 더 거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 압력도 다르고 자기 과학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더라고. 빙고. 빙고 보면서 뭐 여러분들 느끼는 바가 없었나? 여기잖아 여기. 그래 서빙고동, 정빙고동. 용산이 옛날에 얼음 창고였어. 얼음. 자 요즘에야 뭐 얼음 쉽죠. 물론 요즘은 뭐 냉동실에 뭐 그 집에 냉장고 하나씩 있잖아. 지금 그것도 눌러가지고 딱 하면 얼음 막 나가고. 옛날에는 이제 얼음에 물을 담아가지고 틀에다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면 이제 얼음 구하기 쉽죠. 되게 여름에 팥빙수도 먹고 이러잖아. 근데 이 냉장고가 생기기 전에는 이 얼음을 구하는 게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축복받은 나라야. 왜냐면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얼음을 구할 수 있어. 겨울에. 근데 겨울에 찬 거를 뭐 먹고 싶어하는 우리나라의 민족성은 알겠지만 이열치열이라는 민족성은 알겠지만 그래도 가장 효율적인 건 그 얼음을 여름에 먹는 게 더울 때 먹는 게 가장 좋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조상분들은 분명 얼음을 먹긴 먹었어. 또 어떻게 여름에 유지를 했냐. 냉장고가 없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빙고는 언제부터 이루어졌대? 놀랍게도 신라시대 때부터 했다라는 거야. 1문단 빙고란. 자 삼국시대 때부터 조선 광무 2년. 자 고종이죠. 광무면. 자 광무 2년까지 얼음을 저장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목조 빙고는 없어. 지금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목조 빙고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다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빙고는 뭐야? 석조 빙고예요. 돌로 만들어진 빙고는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자, 석빙고는 대부분 다 얼음을 채집하기 편리한 강이나 큰 개울가 근처에 만들어짐. 이게 바로 되죠, 이거는. 용산이 지금 어디 있어? 한강이잖아. 한강 옛날에 얼었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이제 안 오는 거야. 옛날에는 한강이 얼었다고 겨울에 이렇게 가지고. 그래 한강이 막 겨울에 강 얼면은 사람들이 막 건너다니고 그랬어요. 스키를 타고. 진짜. 조선시대 그 일제시대 그 사진 보면은 거기 스키 타는 거 볼 수 있어. 한강에서. 근데 이제 가능하지 않죠. 한강 얼어 보기 힘들지.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석빙고동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 다 이 도로명 이런 것들은 다 유래가 있어. 내가 사는 염창동은 뭐겠어? 염이 뭐야? 소금염. 그렇지. 창은 뭐겠어? 소금창고. 아. 그게 염창동의 유래예요. 목동은 뭘까? 나무목. 그래 나무가 많은 동네. 이태원도. 이태원도 있죠. 대나무. 대나무. 다 의미가 있어요, 진짜. 위치로 그쪽이 중국인들이니까 많이 살았어가지고 밑으로.
맞아. 다 이름에는 다 진짜 그 지명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목동이 왜 나무가 많은 줄 알아? 옛날 나무가 없었다? 그래서 저기는 비 오면 난리도 아니었대. 나도 그거 못 보긴 했는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비가 오면은 그 고등학교 막 그 교실에 빗물이 막 차가지고 사람들이 막 울프고 막 그랬대. 강남도 그랬어. 근데 강남 지금도 그러잖아. 비 많이 오면 여름에. 뉴스만 보잖아요. 저번에. 강남은 뉴스 많이. 근데 여름에 비 오면은 이제 막 그 잠기고 막 그래가지고 뭐 오세이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세훈이 서울시장 때마다 저기 비 탄다고 오세이돈. 하여튼간 저기 강남도 지저가 낮아가지고 그럼 목동도 그래요. 좀. 여기도 염창동도 이제 소금 창고였으니까. 왜 소금 창고 옆에 바다 있잖아. 한강 타고 바다잖아. 서해에서 소금 따가지고 이게 흘러내 강으로 이렇게 소금 받아서 염창동에다가 창고로 소금 보관하다가 서울에 진상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게 지정명이. 자, 이 문단은 그러면은 도대체 석빙고가 어떻게 겨울 여름철까지 얼음을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경주 만화선의 예를 들었대요. 일단.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고, 자, 뭐 반지의 내부 공간 얘기해주고, 얼음 저장 시 바닥이나 벽면에 단열성이 좋은 갈대, 단열이 뭐겠어? 열을 막아주는 거. 갈대, 집소를 사용했대. 석빙고의 얼음 저장은 두 단계로 나눠져. 1단계는 뭐겠어? 겨울에 그냥 그 안 내부를 완전히 차갑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냥 냉동실 상태를 만들어주고, 2단계는 얼음을 넣은 뒤에 7개에서 8개월 동안 차갑게 유지하는 겁니다. 우선 1단계에서 내부를 냉각시키는 방법의 핵심은 뭐야? 바로 출입문 옆에 붙어있는 날개벽입니다. 겨울에 찬바람 불잖아. 지금은 좀 안 추운데 한 일주 전만 추웠잖아. 영하 10도까지 내려왔잖아. 그때 이 날개벽에서 이 막 날개벽에 막 부딪혀가 소용돌이로 막 변해서 소용돌이 때문에 강제로 이 안에 있는 그 석빙고 내부가 차가워지게 되는 거예요. 냉동실의 원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차가웠고 빠르고 힘차게 내부 깊은 곳까지 다 차가워지는 거예요. 2단계 이 석빙고는 그 내부의 찬 기운을 유지해서 오랫동안 얼음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2단계가 보통 일반 지하실의 기온이 15도를 유지하는 데 비해서 그러니까 지하실은 15도 정도 돼요. 지하는 항상 서늘하죠. 그래서 근데 석빙고 같은 경우에는 영하 0.5도에서 2도 정도를 유지한다. 그래서 석빙고 안에 얼음은 거의 녹지 않아요. 그런 원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추운 데다가 얼음 갖다 놓으면 또 얼음이 또 차가운 거 냉기를 발생시키니까 지들끼리 이렇게 탁탁탁 분다는 거야. 그런 내용이에요. 영하 0.5도면 얼음이 녹지 않지만 영상 2도면 얼음이 조금씩 녹긴 했겠죠. 자, 근데 유지하는데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4가지 정도의 과학적 지혜가 있대요. 조상들의 4가지 과학적 지혜. 첫 번째, 대류의 원리를 이용한 내부 천장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대요. 화강암의 천장은 아치형 모양. 아치형이 뭐야? 이거잖아. 아치형, 그렇지. 아치형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그 사이에는 움푹 파여 들어간 빈 공간이 있는 거야. 위에. 아치형이니까. 그런 공간. 이곳에 모인 더운 공기는 위쪽에 설치된 환기통을 통해서 쉽게 밖으로 빠져나간다. 더운 공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계속. 그러니까 열기 배출 계속 해주는 거야. 그게 첫 번째. 그게 대류의 원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물과 습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것도 있네요. 자, 더운 공기를 환기통을 통해 쉽게 빠져나가는 거. 그리고 환기통 구멍은 아래는 넓고 위쪽은 좁은 사다리꼴로 기둥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에서 바람이 불 때 빙고 안에 더운 공기가 바깥으로 쉽게 빠져나갈수록 만들었습니다. 둘째, 얼음을 해소하는 물과 습기. 결국에 이제 습기 같은 거나 물이 들어오면 얼음이 녹잖아. 그치? 근데 이걸 어떻게 막냐? 자, 물과 습기를 빠르게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바닥을 경사지겠다. 이렇게 하면 물이 보이잖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물이 이제 물로 떨어지는 게 이렇게 빨리빨리 떨어지겠죠. 그래서 습기 같은 것들이. 자, 그래서 빗물 이런 것들 배수구도 설치했고 빗물이 이제 비와 습기 내부 유입을 막기 위해서 석빙고 외부에는 석회랑 진흙으로 방수 침도 만들어서 비가 못 들어오게 하네. 셋째는 열전도를 차단했어요. 그리고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소재를 활용했대요. 벽과 천장 틈 사이에 밀집, 톱밥 이런 열전도율이 낮은 단열재들을 채워서 전도에 의한 외부열의 전달을 막아서 열기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복사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석빙고의 외부에다가 잔디를 심고 큰 나무를 심어서 태양열의 복사에 의한 외부열 전달을 최대한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뭐했어? 과학적이고 되게 자연 친화적이죠. 뭐 전기를 통해 가지고 뭐 석유를 쓰거나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네 가지 이 원리를 통해서 한여름에도 녹지 않고 보존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석빙고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조상들의 과학적 사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석빙고가 뭐 그렇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뭐 냉장고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얼음이 그 왕한테만 진상되는 굉장히 좀 귀한 그거였죠. 일반인들은 얼음을 맛보기도 힘들었어요. 자, 25번. 답은 3번이죠. 석빙고는 겨울에 내부를 냉각시켜요. 여름에 어떻게 냉각을 시켜? 겨울에 냉각을 시키고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야. 계속 유지하는 거지. 이게 3번입니다. 26번. 자, 기역 미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물과 습기를 막기 위해서 내부 바닥 위에 석회와 진흙으로 덧씌우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자, 일단 리을은 리을 가까이 보면은 얼음과 바닥 사이죠. 두 번째 문단에서 얼음 저장 시 바닥이나 벽면에 단열성이 좋은 갈대, 집, 솔가지 등을 만들었다 했어요. 자, 석회와 진흙은 이제 비 이런 것도 막는 거였는데, 그리고 뭐 셋째 문단에 빗물 내부 유입을 막기 위해서 석빙고 외부에 석회와 진흙으로 만든다 했어요.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비 막기 위해서 밖에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7번의 답은 2번? 맞죠? 자, A는 뭐야? 전도에 의해서 외부의 열이 전달하는 막는 기능을 하고 있죠. B는 태양의 복사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보기에서는 왕겨가 얼음 녹는 것을 막는 거고, 볏집이 맨 마지막 얼음 위에 덮는 것으로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교와 볏집이 정답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비문학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비문학 마지막 하고 가볍게 5분 쉬고 마무리하고 집 갑시다. 오케이? 오늘 좀 비문 오늘 소설도 있어요. 소설이랑 수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넘어도 해야 되니까 살짝 가볍게 쉽게 피곤하니까. 지금 싫은 거? 아니 이거 마지막 운동까지는 다 끝내고. 자, 이거 쉽죠? 이것도. 자, 경복궁의 예술적 배치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복궁 나 너무 질리도록 봤어. 여기 광화문 뒤에 있어요. 그 광화문 뒤에 경복궁 뒤에 청와대 있어요. 뒤에 고등학교. 뒤에 고등학교 있어요? 오른쪽에 이제 대학교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총독부가 어디 있었을 것 같아? 그 광화문. 그 경복궁 어디가? 그렇지, 거기 있었습니다. 경복궁 바로 앞에. 그래서 그게 내가 알기로 왕짱가 뭔가 같은 그 나일자. 뭐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박아줘가지고 아예 그냥 그 혀를 막아버리는 아주 일본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의 그 정기를 깬다는 그런 식의 그거였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일제 그 총독부 있었을 때는 광화문이 안 보였어요. 청와대도 가였어요. 그거 언제 폭파시켰을까? 행상의 형님 때 폭파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맞아요. 일본이 그거 가져가겠다고 그랬는데 그 기어이 빵에서 폭파시켰다. 맞아요. 그럼 왜 가져가냐? 어떻게 하죠? 가져갈 수 있죠. 걔네들 분해해가지고. 아직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총독부 그 꼭대기 대가리는 있어요. 분해를 다 했어요. 그 위에 뚜껑 부분 있죠. 그건 이제 과학적 역사 사료로 남긴다고 뚜껑만 분리를 해가지고 떼내고 나머지 건물들 폭파시킨 거야. 근데 그 폭파해서 보복 당했잖아. 일본한테. IMF가 진짜 일본 애들 좀 있었어요. 자, 하여튼간 1문단 경복궁이 독특한 예술적 배치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일단 조선 왕조는 고려는 어디다 놨어요? 그거를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잖아. 근데 조선은 좀 다르게 시작했죠. 한양이었어요. 뭐 이제
뭐 무천도사? 아 무학도사. 무천도사는 무학도사. 그러니까 무학도사는 이제 풍수질이 싹 해가지고 이제 배산임수 대표적인 게 풍수질이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배산임수. 자, 한양의 도읍을 정하고 풍수지리가 뛰어난 곳에 경복궁 터를 잡았대. 세왕조는 예술적으로 뛰어나면서도 중국 건축의 구조와 중국의 궁궐 배치의 개념에 따른 궁궐을 참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중국 따라했어. 왜? 조선이 보여주는 사대주의 그리고 성리학적 이념을 보여준 겁니다. 형님을 따라야 되고 아버지 나라를 따라야 되는 좀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조금은 달라요. 경복궁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전까지 우리나라 건축물 물론 이후에 지어진 궁궐과는 다른 독특한 예술적 배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당으로 지목된 경복궁의 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경복궁이 있는 데는 그냥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명당으로 유명한 데예요. 북악에 있는 산을 주산, 그리고 왼쪽은 청룡, 오른쪽 백호, 뒤에는 남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이 이렇게 딱 둘러싸고 있고 청계천이 딱 동요에서 서로 흘러가는 완전히 길한 명당이었대요. 이 명당의 딱 혈자리에 왕이 거주하고 왕이 있고 한데 거기가 이제 그겁니다. 북악을 등지고 북서에 앉아서 남남동을 바라보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남동? 들어갔나? 네. 불멸의 칼날에도 들어갔어요. 네. 까마귀가 남남동 자, 3문단 경복궁의 전체 영역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평평하고 네모난 형태로 정형적인 조형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정형적인 조형미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겉은 담장을 둘러서 4개의 문을 둡니다. 그리고 내부 안에는 3문 3조라는 중국 궁궐 건축물의 배치 방식을 따라요. 중국. 그리고 영역은 구분 3개로 해요. 외조, 치조, 연조. 외조는 관청, 관아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치조는 뭐야? 정전. 이제 신하들이랑 왕이 모여가지고 이 정선을 돌보는 곳. 그리고 연조는 어디야? 임금 개인 공간인데 자고 먹고 자고 하는데 이 3가지로 나뉘는데 정치하는 공간인 정전은 앞쪽에 두고 일상생활하는 공간은 침전은 뒤쪽에 둔다는 중국식을 따라한 겁니다. 다만 조금 다른 거. 연조 뒤에 위치한 후원은 중국 정원과는 조금 다르게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중국 방식이 큰 틀을 따르면서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조선만의, 한국만의 뭔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4문단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경복궁은 그래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건축 구조를 따른 이유는 중국이 좋아서보다는 일단 첫 번째 조선 초기부터는 중국을 사대하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그냥 보여준 거예요.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것들을 할 건지에 대해서 위계 질서 그리고 통치 이념을 전파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어. 단 중심부를 제외하고는 일단 비대칭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중국과는 조금 다른 예술미를 확인할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답은 28번에 5번입니다. 경복궁 건축이 담긴 이념과 예술성, 중국 궁궐 배치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입니다. 29번의 답은 4번입니다. 경복궁은 예술을 통해 보여주려던 정치적 이념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기는 창덕궁이에요. 창덕궁의 정보와 경복궁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경복궁이 궁궐 건축을 통해 세왕조의 정치적 이념을 담아낸 건 맞는데 보기에 제시된 창덕궁에 관한 정보들이 경복궁에 담긴 정치적 이념의 실현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좀 과하게 갔죠. 30번의 답은 4번이 있죠. 경복궁 창건이 왜 어떻게 된 건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복궁 내부 건물 배치 방식이 왜 직선상인지 놓인 것인지 대해서 이해할 수 있죠. 광화문 앞에 서서 경복궁 내부 중심의 건물들을 중국 배치 방식에 따랐다는 점을 고려해서 근정전이 경복궁의 전문가 일직선상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지금 9시 딱 구분. 좀 얼굴 좀 씻고 피곤하면 기지개도 좀 하고 25분 안에 수업 끝내게.